5월 24일 한밤중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부분 월식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인들이야 일식이나 월식이 그저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수백 년 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월식은 사람들에게 불길한 징조였고 더 이상의 지원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로마 제국 병사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렸죠.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성당에 모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도시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콘이 갑자기 사람의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며 행진하는 와중에 마른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죠. 동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에 휩싸여 갔습니다. 5월 26일 저녁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의 지붕 위에 이상한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동로마뿐만 아니라 오스만식 기록에도 동일하게 적혀있어 교차 검증이 가능한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 동로마 제국 병사들 사이에서는 마리아가 그들의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징조는 어디까지나 징조에 불과한 것. 현 상황은 오스만 술탄국에게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전면 공격은 할 때마다 실패했으며 성벽을 넘기 위한 시도는 모두 격퇴되었고 심지어 이제 보급도 후달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질병의 위협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면 얄짤없이 돌아가야만 했죠. 결국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누스 11세에게 먼저 협상을 제안합니다. 도시만 넘겨주면 황제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북을 치던 나팔을 불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황제의 재산과 도시 시민들의 목숨도 보장해주고요. 하지만 황제는 이렇게 답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죽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결이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죠. 총공격이냐 후퇴냐. 5월 26일 메흐메트 2세는 전략회의를 엽니다. 할릴 파샤는 다시 한번 전쟁을 끝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술탄의 권력은 이미 매우 강대하며 이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에 의해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십자군이 곧 몰려올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데브시르메 출신의 주전파였던 자하노스 파샤는 다시 한번 총공세를 주장합니다. 그는 십자군이 몰려온다는 것은 헛소문에 불과하며 그들은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싸우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마침내 메흐메트 2세는 결정합니다.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에도 안되면 진짜 돌아가자. 5월 27일 일요일 아침 오스만 술탄국의 대포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메우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죠. 그날 낮부터 메흐메트 2세는 병사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약탈 허가에 관한 내용이었죠. 메흐메트 2세는 아마 도시 약탈 허가를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새 수도가 될 도시를 최대한 온전히 얻고 싶었으면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병사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빼앗은 전리품을 지키는 데 열중하다 보니 전투에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이후에 추가적인 대규모 전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만에 가득 찬 병사들을 다독일 수가 없었죠. 용병대장 주스티니안이 롱고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계속해서 외성에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 나갔습니다. 그때 오스만 병사들이 쏜 포탄의 파편에 주스티니안이 롱고가 맞았고 파편은 그의 흉갑을 뚫고 들어가 가슴에 박혀버렸죠. 동로마 제국의 의사들은 밤새 그를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쓰러진다면 용병대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고 그는 얼마 뒤 회복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죠. 포위된 지 53일이 지나 있었고 이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지휘관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스티니안이 롱고는 해안 쪽 성벽의 방어를 맡고 있는 루카스 노타라스에게 대포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안 방어에 자신들도 대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고 이들은 싸움 직전까지 가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죠. 참고로 이 루카스 노타라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서유럽인의 주교관을 보느니 술탄의 터번을 보겠다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애당초 성벽을 방어하는 동로마 제국군은 너무나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 중에는 동로마인과 베네치아인들처럼 거의 원수나 다름없는 사이도 있었기에 하나로 뭉치기에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죠. 5월 28일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에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주선하는 예배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수비군과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펼쳤죠.
그는 가장 먼저 수비군 전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감수할 만한 명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신앙, 고향, 가족, 조국이 그것이다. 이제 그대들은 목숨을 걸고 이들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짐 역시 짐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노라.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은 우리의 신앙의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짐은 이 아름답고 이름 높은 도시와 이 나라를 지키는 그대들과 그대들의 능력을 믿소. 만일 짐이 본의 아니게 그대들에게 물려 저지른 일이 있었다면 지금 사과하는 바이요. 마지막으로 서유럽인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서유럽인과 로마인은 같은 신앙으로 뭉쳐진 한 백성들이오. 그러니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이 도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29일 자정 오스만 술탄국의 군대가 마지막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해자는 대부분 메워졌고 외성에는 9개의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주스티니안이 롱고와 그의 용병대가 내성과 외성 사이에 들어서 방책에 의지해 자리를 잡았죠. 새벽 1시 반 공격이 시작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포탄이 날아왔고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오스만 군대가 돌격했죠. 오스만의 1차 투입 병력은 비정규군인 아잡과 바시보주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변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용병들은 애시당초 훈련된 전투 병력이 아니었고 메흐메트 2세는 이들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해 동로마 제국군의 힘을 소모시키려는 생각이었죠. 일제사격과 함께 이들은 돌격했고 쏟아지는 포격을 해치고 방책을 공격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전멸했죠. 이들은 작전 목표 달성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리는 메흐메트. 새벽 3시 반 잠시 공격이 중지되었고 이는 2차 투입 병력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이들은 아나톨리아의 중무장 보병대로 사슬 갑옷으로 무장했고 경험이 많은 숙련병이었으며 기강이 아주 잘 잡혀 있었습니다. 술탄은 외칩니다. 전진하라 나의 친구들아, 나의 아들들아, 지금이 바로 너희가 중요한 사람임을 입증할 때이다. 이들은 1차 투입 때의 마구잡이식 돌격이 아닌 빽빽한 밀집 보병 진영을 이루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화살과 포탄이 쏟아져 내렸고 엄청나게 죽어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방책에 사다리를 걸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사다리들은 아래로 던져졌고 다시 백병전이 시작됐죠. 메흐메트 2세 또한 직접 말을 타고 앞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동특이 1시간 전 대포 하나가 방책을 제대로 때려 맞춰서 큰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그 구멍으로 밀고 들어갔죠. 처음으로 내 외성 사이에 통로가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동로마 제국 수비군에게 포위되어 난도질당해 죽고 맙니다. 결국 이 순간까지도 오스만 술탄국은 그 어떤 유의미한 성과도 거두지 못합니다. 심지어 해안 쪽 방면은 성벽도 얇고 수비군도 소수에 불과했으나 이곳에서도 방벽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말죠. 메흐메트 2세는 그의 병사들이 도륙당하는 꼴을 보고 어이가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곧장 술탄의 경호부대이자 최정예 병사들인 예니체리로 최종 투입 병력을 구성했죠. 메흐메트 2세는 공격에 흔들리기 전에 다시 한번 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공격은 육지 쪽 성벽 6.5km 전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죠. 예니체리는 곧바로 전투에 돌입해 동로마 제국군과 격돌했고 곧이어 잔혹한 육박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죠. 메흐메트 2세의 작전대로라면 이 정도쯤에서 스무스하게 도시로 밀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만 또 졌어! 오스만 군대는 개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전투의 승리도 점점 동로마 제국에게 기울어갔죠. 예니체리의 공격은 점점 누그러졌으며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이것을 알아채고 방어군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용감한 병사들이여, 적군은 약해지고 있다. 승리의 보관은 우리의 것이다. 신은 우리 편이다. 주 전장에서 북쪽으로 수백 미터, 블라헤른의 궁전 인근의 전선에서도 동로마 제국군은 오스만 술탄국의 병사들을 성공적으로 격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성벽 한 모퉁이에 숨겨져 있는 샘문으로 출격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출격 나갔다 돌아온 한 병사가 자기 뒤에 샘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것이죠. 그리고 날이 점점 밝아지면서 오스만 병사 몇몇이 샘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안으로 불쑥 들어가 버립니다.
50명 정도의 오스만 병사들이 장벽 내부로 들어오자 동로마 제국 병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 곧바로 붙잡혀서 일부는 살해당했고 일부는 성벽 밑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그중 일부는 막로에서 동로마 제국군의 깃발을 찢어버리고 오스만 깃발로 바꿔 달아버립니다. 그 깃발을 싸우고 있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말이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두 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주스티니안이 롱고가 부상을 당해버린 것이었죠. 혹자는 다리에 화살을 맞았다고도 하며 또 어디에서는 가슴에 석궁을 맞았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배를 찔렸다고 말하며 납탄이 팔 뒤쪽을 지나 흉갑을 관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자기네 편 병사가 쏜 것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는 그 전날 이미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이 두 번째 부상에서 그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주스티니안이 롱고는 심각한 부상 때문에 자기네 배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거절했죠. 지휘관이 철수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샘문의 열쇠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황제에게 부상을 치료한 후에 곧바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황제는 마음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에게 열쇠를 내주고 맙니다. 샘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지휘관이 빠져나갑니다. 막루 위에 오스만 티르크의 국기가 걸려 휘날립니다. 공포는 동로마 제국군의 사이를 순식간에 휩쓸며 전파됐고 결국 하나둘씩 수비를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메흐메트 2세는 수비가 헐거워지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예니체리 앞으로 달려나가며 외쳤죠. 어서 가라 나이 메들아, 전진하라 나이 사자들아. 돌진하는 오스만 병사들에 맞서 방어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저항했지만 수천 명의 오스만 병사가 가차없이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결국 내성과 외성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마침내 오스만 병사들은 내성을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곧이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탄이 약속한 대로 본격적인 약탈이 시작됐죠. 역사가 칼코 콘딜레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 전체는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달아나는 자와 쫓는 자로 가득 찼다. 약탈하고 파괴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욕보이고 남자, 여자, 아이와 늙은이, 젊은이와 사제, 수도사 등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붙잡아 포로로 잡았다. 수도원과 교회는 모조리 약탈당했고 성인들의 무덤은 파헤쳐서 보물을 찾았으며 성배와 보석, 진주와 호화로운 예복 등 교회에 있던 보물들은 모두 수레에 실어 가져가 녹여버렸다. 황제의 무덤은 숨겨진 금을 찾기 위해 철봉으로 깨서 열었다. 약탈이 끝나고 병사들은 메흐메트 2세에게 전쟁의 발단이 됐던 오르한의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메흐메트 2세가 보고 싶었던 것은 황제의 머리였죠. 그들은 끝내 황제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한 베일에 쌓여있죠. 오스만의 역사가들은 그를 폄하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황제가 수행원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오스만 병사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콘스탄티누스 12세가 일전에 메흐메트 2세의 평화조약을 거절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황제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죠. 동로마의 기록들은 대체로 그가 최전선이 무너질 때 자신을 따르는 귀족들과 함께 성벽에서 벌어졌던 싸움에 뛰어든 것으로 봅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보고 그의 자주색 망토를 벗어 던지고 다가오는 오스만군에게 돌격하여 병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누군가가 황제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면 그는 분명히 최전선에서 황제와 함께 싸우거나 적어도 그 주변에 있었을 텐데 오스만 병사들로부터 어떻게 도망쳐서 그것을 기록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록에서는 말합니다. 황제가 오스만 병사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유언으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도시는 무너졌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내 머리를 받아줄 그리스도인은 어디 없는가? 그렇게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가 이탈리아 팔라티움 언덕에서 나라를 세운 이래 2206년을 이어온 제국은 장렬히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은 메흐메트 2세에게 엄청난 위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카이사르의 제국을 상속한 두 바다와 두 땅의 지배자임을 선포했죠. 또한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름을 티르크식 발음인 콘스탄티니에로 바꾸어 버리는데 이는 오스만 제국이 로마 제국의 적통을 이음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유럽 국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본격적인 오스만 제국의 팽창이 시작되자 그들 모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1453년 이후에 메흐메트 2세는 흑해 연안에 있는 제노바인들과 동로마 제국의 땅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시노프, 트라페준타, 카파가 모조리 함락됐죠. 1459년에는 세르비아 공국이 함락되었으며 1462년에는 왈라키아를, 이듬해에는 보스니아를 침공했고 왈라키아 공작 블라드 가시곤과 전투를 벌여 끝내 제후국으로 복속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1476년에는 옛 몽골의 후예인 크림 칸국을 제후국으로 복속시켰죠. 1480년에 로도스 섬 공략이 실패하면서 한풀 꺾이나 싶었지만 마침내 1481년 오스만 병사들을 이탈리아 남동쪽 오틀란토에 상륙시켜 점령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메흐메트 2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점령군에 전해져 이탈리아 원정은 실패로 끝났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정복 사업을 벌였고 마침내 실레이만 대제의 치세에 이르자 제국이 미친 듯한 영토 확장으로 세계 대륙에 걸쳐 227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다스리게 되죠. 오스만 제국의 팽창이 가속화되자 서유럽, 그 중에서도 지중해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들은 곧바로 비상이 걸립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는 동지중해 무역로를 베네치아가 통제하고 있었고 그들은 동방에서 들려오는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값비싸게 유럽 시장에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정복 사업으로 인해 동지중해는 완전히 오스만 제국이 석권하게 되었고 무역로 자체가 폐쇄된 것은 아니었으나 온전히 오스만 해군에 의해 통제되었죠. 이러한 상황은 오스만 제국이 무역 중개 수입을 모조리 챙기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유럽에 대한 지속적인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막대한 재정 수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오스만 투르크에게 쥐어지는 향신료 수입을 막고 새로운 항로를 뚫어야 한다는 유럽 국가들의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포르투갈의 한 해적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신항로를 발견했고 제노바의 한 미치광이는 서쪽으로 인도를 가겠다고 스페인에서 약을 팔고 다니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면서 유럽은 대항해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됩니다.